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 삼성선물 채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방송 통해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귀하신 시간 따로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망 제목을 인플레이션 시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 라고 적었는데요. 이 제목은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닥칠 테니 대비를 하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경제와 금융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유입이 될 유동성의 원천 그리고 특징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는 항상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어 오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정책의 방식도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위기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특성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발전해 가는데요. 그런 새로운 거시정책 방향을 이끌어온 주체들은 항상 그 시대의 주류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이한 지금도 경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세팅이 되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이 현 시대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저의 방식으로 내용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아마 경제는 이렇게 무너졌는데 금융시장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 일 겁니다. 기업 실적은 전혀 동반이 되지 않은 자산가격 랠리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불편한 이유는 그 기반이 연준이 받쳐주는 유동성 환경이고 또 정부의 거대한 부채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최근 전망이 상당히 첨예하게 갈리기 시작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보시면 제가 인플레이션을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물 경기 인플레이션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아마 지난 10년 동안 이 부동산이나 증시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실물 경기에는 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과거의 10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소비나 기업 투자를 하는데 돈을 덜 쓰는 대신 저축을 하고 저금리로 대출받은 돈을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시장에 넣었기 때문이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동성이 흘러가는 곳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성이 나오고 있는 원천인 정책들 각각의 특징을 보면서 앞으로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한 국가가 펴는 정책은 크게 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은행들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가장 1차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마 최근에 시장 랠리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주 들으셨을 얘기는 연준이 엄청난 규모의 자산 매입을 하면서 돈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셨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좌측 차트 연한 파란색 선 보시면 연준의 자산 규모인데요.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교가 안 되는 규모와 속도로 가파르게 늘어났죠. 이런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은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걸 빠르게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고요. 지금도 금융시장 기반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앞으로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접했던 이 연준 자산 매입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연준이 이만큼 자산을 사면 그만큼 돈을 찍어서 시중에 푸는 거 아니냐, 혹시 이 유동성들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일부 오해가 좀 있는데요.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면서 찍은 돈은 시중에 거의 대부분 풀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을 다른 말로 은행들의 은행, 그리고 정부의 은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연준 안에
시중은행들과 정부의 예금 계정, 예치금 계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은행들과 정부는 연준에게다 돈을 맡기는데요. 만약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해서 돈을 그만큼 찍었어도 그만큼을 은행과 정부가 다시 연준 안에다가 예치를 했다면 그 돈은 시중에 돌아다니지를 않겠죠. 그래서 좌측 차트에 진한 파란색 선이 바로 은행들과 미국 정부의 예치금 금액입니다. 보시면 추이가 얼마나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연준은 보통 국채를 살 때 은행들에게서 삽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그렇게 들어온 돈을 민간 대출에 쓴다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데 쓰기보다는 이렇게 여기 보시듯이 돈의 대부분을 연준 안에다가 넣어 놓고요. 대신 연준은 그 돈에다가 금리를 줍니다. 그 금리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IOER이라는 금리입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파란색 선 보시는 이 본원통화나 함은 연준이 찍은 돈이고, 이 까만색 점선 M2 광의통화는 실제로 돌고 돌아서 유통되는 돈입니다. 근데 보시면 2008년 연준의 양적 완화를 계기로 둘 간의 관계가 좀 깨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M2 추세는 2008년에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급등하고 있죠. 이거는 연준의 자산 매입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보조금 영향이 더 크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은 시중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연준 자산 매입은 어떤 루트로 경기와 금융시장을 부양하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준이 자산 매입을 통해서 관리하는 금리입니다. 연준을 비롯한 대부분 중앙은행들은 시중 통화량을 관리하기보다는 금리를 관리합니다. 역사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계속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시중 통화량이라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이미 관리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전통적인 정책 수단은 기준금리입니다. 이 기준금리는 장기금리들의 기반이 되고요. 또 장기금리들은 대출금리라거나 회사채 금리 같은 시중 크레딧 금리들의 기반이 됩니다.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넘어서서 국채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이유는 금융시장 스스로 그 기반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러한 시중금리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겠다라고 일관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이 자산을 얼마를 샀다더라 보다는 연준이 이 시장 금리들을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나선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얼마나 잘 안정이 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매입량만을 토대로 연준의 부양 의지를 읽으려고 한다면 아마 더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금리들이 안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연준이 잘 관리해 줄 것이다 라고 신뢰한다면 연준이 자산을 얼마나 사는지는 그 다음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을 보면은 그 신뢰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매입량이 아닌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산 매입 정책을 먼저 시행했던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좌측 차트 보시면 회색이 일본 10년물 국채금리이고요. 또 파란색 선이 BOJ,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입니다. 보시면은 이 금리 타겟팅을 시행한 이후에 BOJ 자산 매입 규모가 계속 줄어왔던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줄어왔던 건 BOJ가 이제 완화 정책을 거두려고 했다라거나 더 살 자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가 목표한 범위에 잘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더 살 필요가 없어서 덜 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최근 연준의 주간 자산 규모 증가 폭인데요. 눈에 보이게 줄어들어 왔죠. 하지만 이걸 연준의 부양 의지와 연계해서 해석하시기 전에 이렇게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도 될 만큼 지금 미국 금리들이 안정적인가를 먼저 보시면 연준의 스탠스를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준 자산 매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목적은 여기 보시듯이 저금리 환경을 상당 기간 약속해 준 게 핵심입니다.
근데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많아진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넘어서서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유동성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깔아준 저금리를 등에 업고 누가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는 크게 여기 보시는 정부와 민간으로 나뉘고요. 어떻게는 주체별로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정부의 행태에서 금융위기 이후였던 지난 10년과 코로나 이후인 앞으로의 10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정부들이 부채를 찍어내고 있고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진 소득을 메우는 작업만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부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긴급 대응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아마 그 다음번 따라올 핵심 논쟁은 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정부 부채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부채 환경을 회복할 거냐 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재정 현황은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중과 추세로 가늠됩니다. 단지 부채의 절대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규모 대비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로 보는데요. 네, 지금까지 국가들은 정부 부채로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다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작업, 지출을 축소하고 증세를 하면서 부채 규모를 다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 정책을 지나치게 빨리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칫 이 성장 모멘텀, 경기 모멘텀이 좀 더 약화되면서 오히려 GDP 대비 정부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 더 힘들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정부 부채 환경의 재건을 위해서는 이 분자단에 있는 부채보다는 분모단에 있는 GDP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부채와 성장은 상대적인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채가 아닌 GDP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라 함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부채를 추가로 늘려서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 정부 투자 정책을 공격적으로 단행해서 GDP 성장을 더 강하게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소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좌측 차트 보시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정부들은 여기 이 회색 막대만큼 재정 적자를 늘렸었다가 위기를 수습한 이후에 바로 이 재정 건전화 모드, 긴축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 지출을 계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우측 차트의 연한 파란색 선 보시면 이게 미국 명목 GDP인데요. 지금 위기 이전의 추세를 결국 돌아가지 못했죠. 경제에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이걸 반복하지 말자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가 이미 많이 높아질 환경에서 정부가 추가로 부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이 바로 금리 안정 확보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더 많이 하더라도 만약 조달 비용인 금리가 높아지면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출을 보는 시각이 불안해질 수 있고요. 또 민간 투자도 위축되면서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는 중앙은행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부도 부양하고 중앙은행도 부양하는 게 정책 조합이 아니라 이 정부가 추가적인 지출을 더 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이 안정적인 금리 환경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정책 조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의 파월 의장은 우리 연준이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재정 지출을 더 강하게 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정부에게 재정을 더 쓰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 중앙은행이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정이 확대가 될 때 연준의 금리 안정 정책도 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중에 연준은 이런 일시적인 물가, 경기 과열을
용인하겠다라는 요지의 정책 목표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재정을 더 써서 경기와 물가를 충분히 올려놓을 때까지 저금리 환경을 유지해주겠다라는 약속의 공식화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빨간 네모 아래쪽 보시면 제가 정부의 역할을 크게 이 소득 보전과 정부 주도 투자로 나누어 놨습니다. 일단 당분간 정부는 다른 것보다 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에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단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조치라기보다는 구멍이 난 곳을 메꾸는 작업이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구멍이 난 곳만 찾아서 콕콕 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멍이 난 곳, 나지 않은 곳, 모든 곳에 일단은 정부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무리 정책이 소득을 잘 보전해 주더라도 코로나의 특성상 소비나 투자의 회복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미국 지표 좌측 차트 보시면 보조금으로 인해 소득은 급증을 했지만 소비는 급락하면서 우측 차트 보시면 저축률이 이례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당장 쓰지 못하고 저축이 된 돈은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들이 정책 기대와 맞물리면서 자산시장에 최근 강하게 유입이 된 것이 최근 증시 랠리의 배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최근의 랠리는 지금 보전이 된 소득이 언젠가는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에 기반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한 지금 같은 시점에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의 과열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칫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하면서 실제로 경기 회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현재 주요 목적이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춘다라거나 자산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데 있는 게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과열 현상을 쉽게 경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가 저의 최종적인 결론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핵심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아무리 민간에 돈을 주고 금리를 낮춰도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가지 실물 경기로는 쉽게 방향성을 틀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실물 경기로 돈이 흘러가는 물꼬를 터주느냐가 핵심인데요. 저는 이번에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들은 과거의 위기 대응 과정들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정부 그리고 의회들일 거고요. 특히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들이 놓인 환경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부 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은 국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수습 과정들의 차이가 결국 국가 간의 성장 전망을 가르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허락되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인프라 투자 정책들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 시대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제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들은 아무리 빨리 추진이 된다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코로나가 언제 진정되느냐 여부도 당연히 크리티컬한 변수입니다. 일단 연준은 코로나가 유의미하게 진정되고 이런 정부 투자 정책들이 잘 안착이 될 때까지 저금리 환경 유지를 이렇게 약속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시차 동안은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민간의 유동성은 실물 경기보다는 자산시장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업 실적, 경제가 아닌 유동성, 기대에 기반한 결과물일 거기 때문에 이 심리 변화라거나 국제 정세 변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갑작스러운 조정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지난주처럼 짧게만 끝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보자면 연준과 정부가 합작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과열은 결국은 유도될 가능성이 높고 또 자산시장 과열을 용인하지 않고서는 이 실물 경제 회복을 정책적으로 도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경기랑 별개로 과열이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정책이 후퇴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최대한 굵은 줄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혹시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셨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ETF 회사채 매입을 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까 보여드린 M2 광의 유동성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연준이 지금 적극적으로 회사채 매입 규모를 늘리고 있는 국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하는 이유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시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목적이기 때문에 연준은 시간을 두고 매입량을 조절해 가면서 시장 방어를 하는 목적으로 매입을 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 ETF 회사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는 하겠지만 그게 크리티컬한 통화량 증가의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들이 서고 서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에 투자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조치가 시장에서 소외되는 건 어떤 시그널인가요? 라는 질문의 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에서 저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인플레이션 쪽 방향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통제 하에 있는 제한적인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주도가 되는 시점은 정부가 소득 보전을 넘어서서 이제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투자 정책을 유도할 때의 고민이 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연준의 조치가 시장에 안 먹힐 때가 어떤 걸로 보시나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연준의 조치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잘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온도차가 좀 있는 것이 연준의 정책 목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연준은 지금 자산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기능을 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대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을 하고 또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 투자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잘 흐르는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하지만 만약에 연준의 목적이 자산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하셨던 시장 참가자분들은 거기에서 온도차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준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서 시장 기능이 회복된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선 경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정책 여력이 훨씬 강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는 달러의 강한 재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근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국제적인 환경들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들이 달러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하실 환율 전망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은 경제전망 발표는 여기로 마치고요.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려가서 채팅으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60초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반기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